칠흑 같은 어둠이 서울의 낡은 골목길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장대처럼 쏟아지는 비는 낡은 슬레이트 지붕과 쩍쩍 갈라진 아스팔트 위에서 절망적인 교향곡을 연주했다. 번쩍이는 번개가 밤하늘을 가를 때마다 드러나는 것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낡은 건물들의 초라한 실루엣과 그 사이를 거미줄처럼 얽고 있는 어지러운 전선들 뿐이었다. 세상의 화려함과 발전에서 소외된 이 공간은 시간마저 흐르기를 멈춘 듯 깊은 정적과 습기에 잠겨 있었다. 이런 풍경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골목 어귀에 조용히 멈춰 섰다. 차체에 부딪히는 빗방울 소리마저 주변의 소음을 압도할 만큼 고급스러운 방음 처리가 된 차 안에서 JH그룹의 총수 강태환 회장은 무표정한 얼굴로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깊은 눈매에는 수십 년간 비즈니스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자의 냉철함과 함께 그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깊은 고독이 안개처럼 서려 있었다. 그의 시선은 비에 젖어 흐릿하게 번지는 상점 간판 하나에 고정되어 있었다. 엄마 손맛 어죽. 촌스럽기 짝이 없는 이름과 낡아빠진 간판이었지만 강 회장에게는 잊고 있던 과거의 편린을 끄집어내는 아련한 통증과도 같았다. 수십 년 전 배고픔과 절망 속에서 그를 살게 했던 유일한 온기, 바로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그 어죽 한 그릇의 기억이었다. 회장님, 정말 이곳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경호팀을 배치하고 안전을 확보한 후에 젊은 비서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지만 강 회장은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다. 그는 이런 식의 공식적인 방문을 원치 않았다. 철저히 계산되고 통제된 환경 속에서가 아닌 예고 없이 찾아온 불청객으로서 과거에 자신과 마주하고 싶었을 뿐이다. 오늘은 그의 수많은 스케줄 속에 유일하게 비어있는 그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었다. 강 회장은 차 문을 열고 굵은 빗속으로 걸어 나갔다. 값비싼 원단으로 만들어진 양복이 차가운 빗물에 젖어 들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낡은 식당의 미닫이 문을 열자 후끈한 온기와 함께 비릿하면서도 구수한 냄새가 그의 코를 자극했다. 식당 내부는 예상대로 비좁고 허름했다. 낡은 테이블 몇 개와 벽에 걸린 빛바랜 달력이 전부였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공간이었다. 식당 주인인 듯한 허리 굽은 할머니가 놀란 눈으로 그를 맞았다. 이런 누추한 곳에 어울리지 않는 그의 행사에게 잠시 경계하는 듯했지만 곧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안내했다. 강 회장은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아 망설임 없이 어죽을 주문했다. 할머니는 잠시 그의 얼굴을 뜯어보더니 말없이 주방으로 들어가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 회장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지고 있었고 골목길은 오가는 사람 하나 없이 텅 비어 있었다. 오직 빗소리와 주방에서 들려오는 달그락거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채우고 있었다. 그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완벽한 고요함과 마주했다. 항상 수많은 보고서와 결정, 그리고 탐욕스러운 인간들에게 둘러싸여 있던 그에게 이 순간은 낯설면서도 기묘한 해방감을 안겨주었다.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뚝배기 하나가 그의 앞에 놓였다. 진하게 우러난 국물과 잘게 썬 채소, 그리고 부드럽게 풀어진 생선살이 어우러진 투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어죽이었다. 강 회장은 숟가락을 들었다. 이 한 그릇의 음식이 그를 과거의 어느 지점으로 데려다 줄 것인지 아니면 그저 허기진 배를 채우는 것에 그칠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천천히 숟가락으로 국물을 떠서 입으로 가져가려 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식당의 낡은 유리창 너머에서 비에 젖은 작은 그림자 하나가 필사적으로 창문을 두드렸다. 번개가 짧게 번쩍이는 순간 강 회장의 눈에 들어온 것은 겁에 질린 채 울부짖는 어린 소녀의 얼굴이었다. 소녀는 입을 크게 벌리고 무언가를 외치고 있었지만 거센 빗소리와 유리창에 막혀 소리는 명확하게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 절박한 표정과 눈빛만은 선명하게 그의 뇌리에 박혔다. 강 회장은 자기도 모르게 숟가락을 든 채 멈칫했다. 할머니가 놀라 창가로 다가갔지만 소녀는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였다. 왜 내가 저기서 비를 쫄딱 맞고 딱하게도. 할머니는 혀를 차며 돌아섰다. 강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단순한 장난일까? 아니면 구걸하려던 아이였을까? 그는 달스럽지 않게 여기려 했지만 소녀의 겁에 질린 눈빛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는 다시 어죽으로 시선을 돌렸다. 구수한 냄새는 여전했고 김은 아직도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다.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보였다. 자신의 예민함과 과도한 경계심을 탓하며 그는 다시 숟가락을 들었다. 찰나의 망설임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도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그는 막 국물을 입에 넣으려 했다. 그때 식당 문이 거칠게 열리며 다시 그 소녀가 나타났다. 비에 흠뻑 젖은 생쥐꼴을 한 소녀는 숨을 헐떡이며 강 회장을 향해 달려왔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외쳤다. 이번에는 빗소리도 유리창도 막을 수 없는 영혼을 뒤흔드는 절박한 외침이었다. 먹지 마세요. 그거 먹으면 안 돼요. 소녀는 강 회장의 팔을 붙잡고 뚝배기를 밀쳐냈다. 순간 식당 안의 모든 것이 정지했다. 할머니의 놀란 표정, 강 회장의 굳어진 얼굴, 그리고 바닥으로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내는 뚝배기. 뜨거운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지만 아무도 그것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강 회장의 시선은 오직 자신을 올려다보는 소녀의 검고 깊은 눈동자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 작은 눈망울 속에는 단순한 공포가 아닌 무언가를 알고 있는 자의 확신과 경고가 담겨 있었다. 강 회장의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식은땀 한 줄기가 흘러내렸다. 수많은 암투와 배신이 난무하는 재계에서 살아남으며 단련된 그의 동물적인 직감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아이의 장난이 아니다. 이 작은 아이의 필사적인 외침은 그의 화려한 제국 아래 숨겨진 어둡고 거대한 음모의 시작을 알리는 서곡이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소녀를 내려다보았다. 작은 어깨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얘야,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폭풍전야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소녀는 대답 대신 바닥에 쏟아진 어죽을 가리키며 고개를 가로저을 뿐이었다. 강 회장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그는 즉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기도 전에 반대편에서 긴장감이 역력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장님 박지훈입니다. 강 회장은 쏟아진 어죽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명령했다. 지금 당장 사람들을 보내. 그리고 이 식당에 있는 모든 것을 수거해서 성분 분석을 실시해. 아주 미세한 독극물까지 전부 다. 명령을 내리는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조금 전까지 그를 감싸고 있던 과거에 대한 아련한 감상은 온데간데 없었다. 이제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누가 어떻게 왜? 이 완벽하게 계획된 것처럼 보이는 암살 시도의 배우는 누구인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빗속을 뚫고 나타난 이 작은 소녀는 대체 누구인가? 어느새 식당 주변은 강 회장의 경호원들과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현장을 통제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영문을 모르는 식당 할머니는 겁에 질려 구석에 주저앉아 있었고 이 모든 소동의 중심에 선 작은 소녀는 여전히 강 회장의 옷자락을 놓지 않은 채 그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강 회장은 자신의 곁에 선 박지훈 실장에게 조용히 지시했다. 저 아이 절대 다치게 해선 안 된다. 안전하게 보호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알아봐. 하지만 절대 강압적으로 대해선 안 돼. 아이가 놀라지 않게 최대한 조심스럽게.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소녀에 대한 희미한 부채감과 보호 본능이 섞여 있었다. 박 실장은 고개를 숙여 명령을 받들고 소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강 회장은 잠시 소녀와 눈을 맞춘 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무표정한 얼굴로 식당을 나섰다. 쏟아지는 비는 여전히 그치지 않았지만 이제 그에게 빗줄기는 더 이상 감상적인 과거의 매개체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제부터 시작될 거대한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차가운 북소리처럼 들릴 뿐이었다. 그의 제국을 뒤흔들려는 보이지 않는 적을 향한 무자비한 방역의 시작이었다. JH그룹 본사 최상층에 위치한 회장실은 바깥의 폭풍우가 거짓말인 것처럼 완벽한 고요함에 잠겨 있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펼쳐져 있었지만 강태환 회장의 눈에는 그 어떤 감흥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의 앞에는 방금 박지훈 실장이 가져온 긴급 분석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얇은 종이 몇 장이었지만 그 무게는 청은망은처럼 느껴졌다. 어둠 속에서 그의 얼굴은 분노인지 냉소인지 알 수 없는 싸늘한 표정으로 굳어 있었다. 박지훈 실장이 무거운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잘 훈련된 군인처럼 감정이 배제되어 있었지만 미세한 떨림까지 숨기지는 못했다. 국가수 특별팀의 비공식 소견입니다. 어죽에서 검출된 물질은 변형된 테트로도톡신 계열의 신경독입니다. 무색무취의 수용성이 강해 음식에 섞이면 육안이나 맛으로는 절대 구별할 수 없으며 일반적인 독극물 검사로는 검출조차 어렵다고 합니다. 강 회장은 말없이 보고서의 한 구절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치사량의 수십 배. 만약 그 소녀의 외침이 아니었다면 그는 지금쯤 차가운 시신이 되어 부검대 위에 누워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쌓이는 급성 심장마비로 위장되었을 터였다. 자신의 제국 안에서 가장 신뢰하는 이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조용히 제거될 뻔했다. 수십 년간 생사를 넘나드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살아남았지만 이토록 교묘하고 악랄한 암살 시도는 처음이었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 빗물에 흠뻑 젖은 채 자신을 향해 절규하던 작은 소녀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작고 연약한 생명이 거대한 JH그룹의 총수를 구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될 수 없었다. 그는 박 실장을 향해 고개를 들었다. 그 아이는 찾았나?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미묘한 온기가 섞여 있었다. 그것은 생명의 은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에 대한 집요한 관심이었다. 박지훈 실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준비해온 다른 서류를 내밀었다. 김민서만 8세. 할머니 김영순 씨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사고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오래전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폐질환을 앓고 계셔서 거동이 불편하시고 기초생활수급비와 민서 양의 언니가 공장에서 벌어오는 푼돈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류에 첨부된 낡은 흑백 사진 속에서 민서 양은 나이에 맞지 않는 깊은 슬픔을 간직한 눈으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다. 강 회장은 잠시 사진을 내려다보다가 결심한 듯 말했다. 은혜는 갚아야지. 아이와 그 가족이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준비해. 강남의 최고급 아파트 한 채 할머니의 치료비 전액, 그리고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필요한 모든 교육비와 생활비를 지원하도록. 그것은 그가 세상을 움직이는 방식이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없다고 믿었고 실제로 대부분의 문제는 돈으로 해결되었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닐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박지훈 실장이 다음날 아침 가져온 보고는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게 했다.
회장님 거절했습니다. 강 회장은 미간을 찌푸렸다. 조건이 부족한가 원하는 게 뭔지 물어보지 그랬나. 그는 당연히 더 큰 보상을 원할 것이라고 짐작했다. 하지만 박 실장의 대답은 그의 허를 찔렀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민서 양의 할머니께서는 사람 목숨을 구한 걸로 거래하고 싶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박 실장은 어젯밤 민서의 집을 방문했을 때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반지하 단칸방, 코를 찌르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 그리고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던 할머니의 거친 기침소리. 박 실장이 조심스럽게 강 회장의 제안을 꺼내자 할머니는 약한 몸을 일으켜 앉아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고 했다. 그저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 어르신이 무사하시다니 그것만으로도 됐습니다. 할머니의 곁에서 겁에 질린 눈으로 낯선 이들을 경계하던 민서는 할머니의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고 했다. 수십억 원의 가치가 있는 제안 앞에서도 그 가난한 노파와 어린 소녀의 눈빛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들에게는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었고 그것은 강태환이라는 거인이 평생 이해하지 못했던 종류의 것이었다. 강 회장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의 머릿속에서 복잡한 회로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만약 그들이 돈을 원했다면 이 사건은 그저 우연한 선행과 그에 대한 보상으로 끝났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거절은 이 사건의 본질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렸다. 그것은 이 일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며 소녀가 무언가 알고 행동했다는 강력한 방증이었다. 그리고 그들을 매수할 수 없다는 사실은 그들이 앞으로도 진실의 편에 서 있을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했다. 그의 마음속에 있던 희미한 의심의 씨앗이 비로소 단단한 확신으로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외부의 소행이 아니다. 자신의 비밀스러운 동선 심지어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변덕스럽게 찾아간 낡은 식당의 위치까지 파악하고 있었던 자. 범인은 바로 자신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내부자였다. 자신의 등 뒤에서 웃으며 칼을 꽂을 준비를 하고 있는 신뢰라는 이름의 가면을 쓴 뱀이었다. 강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서울의 마천루들이 그의 발 아래 펼쳐져 있었다. 저 수많은 불빛 속에서 얼마나 많은 탐욕과 배신이 꿈틀거리고 있을까. 그는 평생을 의심과 경계 속에서 살아왔지만 어느 순간부터인가 스스로의 성공에 취해 경계를 늦추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었다. 박 실장.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지금부터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다. 우선 어제 나의 비공식적인 동선을 알고 있었던 사람을 전부 리스트업해.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박지훈 실장은 기다렸다는 듯 대답했다. 준비해 두었습니다. 회장님과 저 그리고 최진욱 부회장님 단 3사람뿐입니다. 최진욱 부회장, 20년 넘게 자신의 곁을 지키며 충성을 바쳐온 오른팔. 강 회장은 잠시 눈을 감았다. 아니, 그럴 리가 없다. 그는 자신의 동생과도 같은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 세계에서 설마라는 생각만큼 위험한 것은 없었다. 그는 사적인 감정을 억누르며 다시 입을 열었다. 알겠다. 이제부터 자네는 그림자처럼 움직여야 한다.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것을 파헤쳐. 그는 다시 박 실장에게 민서에 대해 물었다. 그 아이는 어떻게 그 식당의 음식이 위험하다는 걸 알았다고 하던가. 박 실장은 고개를 저었다. 어제는 너무 놀라서인지 제대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나쁜 아저씨가 식당 주방에 몰래 들어가는 것을 봤다고만 했습니다. 나쁜 아저씨. 너무나도 막연하고 유치한 단서였지만 지금 강 회장에게는 그것이 유일한 희망의 끈이었다. 강 회장은 다시 한번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는 박 실장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렸다. 그 아이와 가족을 철저하게 보호해. 24시간 감시하고 접근하는 자는 누구든 예의주시해. 그들은 이제 단순한 은인이 아니야. 이 거대한 게임의 가장 중요한 증인이자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유일한 진실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막 시작된 전쟁을 앞둔 장수의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자신을 향해 겨눠졌던 칼날의 주인을 찾아내기 위한, 그리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고귀한 은혜를 갚기 위한 그의 길고 외로운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 싸움의 한가운데에는 세상의 때가 묻지 않은 가난한 소녀의 순수한 눈빛이 등대처럼 빛나고 있었다. JH그룹의 심장부 강태환 회장의 집무실, 바로 한층 아래에 위치한 부회장실은 마치 예술작품처럼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최고급 마호가니, 책상과 이탈리아제, 가죽 소파,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현대 미술 작품들은 이곳 주인의 세련된 취향과 막강한 권력을 과시하고 있었다. 이 완벽한 공간의 주인인 최진욱 부회장은 흠잡을 데 없는 맞춤 정장 차림으로 창가에 서서 손에 쥔 골프채로 허공을 가르는 연습 스윙을 반복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와 같은 온화하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미소 뒤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탕! 그가 힘껏 휘두른 골프채가 바닥에 놓인 공을 때렸고 공은 벽에 설치된 스크린 골프 시뮬레이터의 한가운데를 정확히 맞췄다. 나이스 샷이라는 기계음이 울려 퍼졌지만 최진욱의 분노는 조금도 가라앉지 않았다. 모든 것이 완벽했는데,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는데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 그는 골프채를 바닥에 내려놓고 책상으로 돌아와 인터폰 버튼을 눌렀다. 김 비서, 어제 내가 지시한 일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지? 수화기 너머로 긴장한 기색이 역력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직입니다, 부회장님. 그날 식당 주변의 CCTV는 폭우 때문에 대부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골목길을 샅샅이 뒤지고 있지만 아이의 행방은 아직... 최진욱은 더 이상 듣지 않고 수화기를 끊어버렸다. 무능한 놈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 같았다. 늙은 여우 같은 강 회장은 분명 무언가 눈치챘을 것이다. 그가 박지훈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가장 확실한 증거였다. 박지훈, 그 그림자 같은 놈. 강 회장의 손과 발이 되어 더러운 일을 처리하는 눈엣가시 같은 존재. 지금쯤 그놈은 분명 사건 현장 주변을 샅샅이 핥고 다니며 작은 흔적이라도 찾아내려 혈안이 되어 있을 터였다. 최진욱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대포폰 하나를 꺼내 전원을 켰다. 짧은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거칠고 조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처리했습니다. 약속대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최진욱은 차갑게 대꾸했다. 그 처리가 완벽해야 할 걸세. 만약 자네 꼬리가 잡히는 날엔 자네뿐만 아니라 자네 가족까지 모두 땅속에 묻힐 줄 알아. 그는 경고를 마친 뒤 곧바로 통화를 끊고 배터리를 분리해 병이물에 흘려보냈다. 계획에 사용했던 하수인을 제거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었다. 그는 다시 평온한 가면을 쓰고 회장실로 향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강 회장의 신뢰를 얻고 그의 의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야 할 때였다. 회장실 문을 열자 강 회장은 평소처럼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최진욱은 최대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다가갔다. 회장님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박 실장에게 대강의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대체 어떤 미친놈이 이런 끔찍한 짓을... 강 회장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나지막이 말했다. 나도 궁금하네. 이 늙은이 목숨이 그렇게 탐이 났던 놈이 누군지.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최진욱은 그 안에 숨겨진 날카로운 칼날을 느꼈다. 강 회장은 마치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그저
불쾌한 사건을 겪은 노인처럼 행동하고 있었다. 하지만 최진욱은 알 수 있었다. 저 고요함은 폭풍의 눈과 같다는 것을. 최진욱이 회장실을 나온 직후 박지훈 실장은 강 회장 앞에 서서 중간 보고를 하고 있었다. 부회장님을 포함한 모든 임원의 최근 통화 기록과 금융거래 내역을 비밀리에 추적 중입니다. 아직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제 사건 현장 근처에서 발견된 타이어 자국 하나가 조금 마음에 걸립니다. 그는 분석팀이 보내온 사진 몇 장을 태블릿 화면에 띄웠다. 사진 속 타이어 자국은 폭우로 인해 대부분 뭉개져 있었지만 전문가들은 그것이 특정 회사에서 소량만 생산하는 최고급 수입 타이어의 것임을 밝혀냈다. JH그룹 내에서 그 타이어를 장착한 차량은 단 3대뿐이었다. 강 회장의 전용차, 박지훈 자신의 차,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바로 최진욱 부회장의 세컨드 카였다. 아직은 정황 증거일 뿐이었지만 의심의 그물은 조금씩 그리고 분명하게 좁혀지고 있었다. 한편 최진욱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또 다른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JH그룹의 주요 주주이자 이사회 멤버 몇 명에게 은밀하게 연락을 취했다. 그는 강 회장의 건강 문제를 교묘하게 부풀리고 최근 그의 판단력이 흐려져 회사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식의 거짓 정보를 흘렸다. 그는 물밑에서 자신의 세력을 규합하며 강 회장을 몰아내고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할 명분을 차근차근 쌓아가고 있었다. 그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았다. 박지훈의 조사가 더 깊숙이 파고들기 전에, 그리고 강 회장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기 전에 모든 것을 끝내야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열쇠, 바로 그날의 모든 것을 목격한 어린 소녀를 찾아내야만 했다. 그는 자신의 정보망을 총동원해 서울의 모든 빈민가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아이의 인상착의와 나이, 그리고 할머니와 단둘이 산다는 단편적인 정보뿐이었지만 그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최진욱은 자신의 방대한 네트워크와 자금력을 이용해 거대한 포위망을 펼쳤다. 동네 구멍가게 주인부터 파지를 줍는 노인, 심지어는 동네 건달들까지 그의 정보원이 되었다. 작은 아이 하나를 찾는 것은 서울 한복판에서 바늘 찾기처럼 막막한 일이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 아이는 자신의 완벽한 계획에 흠집을 낸 유일한 오점이자 자신의 미래를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폭탄이었기 때문이다. 며칠 후 그의 책상 위에 낡은 동네를 배경으로 찍힌 흐릿한 사진 한 장이 놓였다. 사진 속에는 한 할머니의 손을 잡고 시장을 걸어가는 작은 소녀의 뒷모습이 담겨 있었다. 비록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최진욱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자신이 찾던 아이라는 것을. 그의 입가에 차갑고 잔인한 미소가 번졌다. 찾았군. 이제 이 지긋지긋한 숨바꼭질도 끝낼 시간이군. 그의 눈빛은 먹잇감을 발견한 독사처럼 섬뜩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이제 곧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으리라 확신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자신이 쫓고 있는 그 작은 소녀의 뒤에는 자신이 그토록 얕잡아 보던 늙은 사자의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사자는 이미 자신의 목을 향해 날아들 발톱을 날카롭게 갈고 있다는 것을 말이다. 견고해 보였던 JH그룹이라는 화려한 성의 벽에는 이제 막 거대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었다. 김민서가 사는 낡은 동네의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긴장감으로 팽팽해져 있었다. 며칠 전부터 동네 어귀를 어슬렁거리는 낯선 남자들이 부쩍 늘었다. 그들은 동네 슈퍼마켓에서 술을 사 마시며 주인에게 은근슬쩍 어린아이에 대해 묻기도 하고 놀이터에서 아이들을 지켜보며 수첩에 무언가를 적기도 했다. 동네 사람들은 그저 새로 이사올 사람을 찾는 왈패들이라 짐작했지만 그들의 집요한 시선은 언제나 한 곳을 향해 있었다. 바로 민서가 사는 곰팡 내 나는 반지하 집이었다. 이 모든 움직임은 거미줄처럼 동네에 잠입해 있던 박지훈의 팀원들에게 즉각 포착되었다.
그날 밤 강태환 회장의 집무실에는 긴급 보고가 올라왔다. 최진욱 부회장이 보낸 자들입니다, 회장님. 사설 흥신소 직원들로 추정됩니다. 아직 민서 양의 집을 정확히 특정하지는 못했지만 포위망은 거의 완성된 상태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박지훈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 적의 칼끝이 마침내 아이의 턱 밑까지 다가온 것이다. 강 회장은 잠시 눈을 감았다. 분노로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지만 그는 이럴 때일수록 냉정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경호원들을 보내 아이를 안전가옥으로 옮기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었지만 그것은 최진욱에게 민서가 얼마나 중요한 증인인지를 스스로 광고하는 꼴이 될 터였다. 그는 더 교묘하고 더 근본적인 방법을 선택해야만 했다. 저기 아이에게 접근조차 할 수 없도록 아이의 세상 전체를 거대한 방패로 만들어주는 방법. 박 실장,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대로 진행하게. 강 회장의 눈이 번뜩였다. 우리는 아이를 그 동네에서 빼내는 게 아닐세. 오히려 그 동네 전체를 우리의 요새로 만드는 거야.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그의 입에서 나온 명령은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그것은 단순히 한 아이를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 막대한 자금과 인력을 동원해 하나의 작은 생태계를 은밀하게 조종하는 거대한 작전이었다. 며칠 뒤 민서의 동네에는 작은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먼저 골목 입구에 과일과 채소를 파는 작은 트럭 한 대가 새로 자리를 잡았다. 인상 좋은 젊은 부부가 운영하는 이 가게는 물건이 신선하고 값도 싸서 금세 동네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 아무도 그 부부가 사실은 국내 최고 수준의 특수 경호 훈련을 받은 베테랑 요원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들의 시선은 과일을 파는 내내 골목 전체를 빈틈없이 훑고 있었다. 곧이어 구청에서 나왔다는 사람들이 동네를 방문했다. 취약계층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시범지구로 선정되었다며 민서가 사는 낡은 다세대 주택에 전면 보수 공사를 시작했다. 쩍쩍 갈라진 외벽이 새로 칠해졌고 비가 새던 지붕에는 완벽한 방수 공사가 이루어졌다. 민서의 반지하 집은 퀴퀴한 곰팡이가 사라지고 햇살처럼 밝은 새 벽지와 따뜻한 온기가 도는 바닥 난방이 설치되었다. 할머니는 그저 운이 좋았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변화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어느 날 지역 보건소에서 나왔다는 상냥한 간호사가 할머니를 찾아왔다. 그녀는 만성 폐질환 노인을 위한 새로운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 생겼다며 값비싼 수입약과 휴대용 산소호흡기를 무료로 제공했다. 덕분에 할머니의 지독한 기침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민서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그늘이 걷혔다. 민서의 유일한 언니인 민지에게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그녀가 다니던 작은 봉제 공장이 갑자기 JH그룹의 자회사에 인수되더니 구조조정의 칼바람 대신 뜻밖의 승진 인사가 발표된 것이다. 공장 관리자는 민지의 성실함을 높이 산다며 그녀를 본사 사무직으로 발령했다. 이제 민지는 위험한 기계 대신 따뜻한 사무실에서 일하며 전보다 훨씬 많은 월급을 받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은 강태환 회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정교하게 조율된 결과였다. 그는 박지훈을 통해 민서 가족의 모든 필요를 파악하고 그들이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우연과 행운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포장해서 선물했다. 그는 이제 돈으로 마음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기 위해 돈을 쓰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강 회장은 매일 밤 박지훈이 멀리서 찍어보내온 민서의 사진과 짧은 영상들을 보는 것으로 하루를 마감했다. 새로 생긴 과일 가게 앞에서 환하게 웃으며 사과를 한 입배어무는 민서 따뜻해진 방 안에서 할머니에게 책을 읽어주는 민서 언니가 사온 새 옷을 입고 거울 앞에서 수줍게 웃는 민서. 그 사진들 속에서 아이는 평범한 행복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그는 차갑고 텅 빈 집무실에서 그 작은 소녀의 미소를 보며 기묘한 충만감을 느꼈다.
평생을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 싸워왔다. 하지만 지금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힘을 동원해 세상 가장 낮은 곳에 있는 한 아이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고 있었다. 이 싸움은 그 어떤 M&A보다도 치열했고 그 어떤 주주총회보다도 그의 마음을 졸이게 했다. 이름 모를 아이의 안위가 거대 그룹 총수의 최우선 관심사가 된 이 아이러니한 상황 속에서 강태환과 김민서 사이에는 말 없는 교감이 싹트고 있었다. 한 사람은 아낌없이 베풀고 다른 한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 온기를 누렸다. 그들의 관계는 말이나 만남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었지만 그 어떤 관계보다도 순수하고 단단한 유대감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이제 강 회장에게 최진욱을 향한 방역은 단순히 자신의 목숨과 회사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저 아이의 웃음을, 저 가족의 소박한 행복을 지키기 위한 성전성찬이 되었다. 그는 태블릿 화면에 떠있는 민서의 사진을 가만히 쓸어보았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아가. 이 할아버지가 네가 사는 세상에서 모든 나쁜 놈들을 깨끗이 치워줄 테니. 그의 혼잣말은 텅 빈 방을 울렸지만 그 약속의 무게는 천군만마와도 같았다. 최진욱 부회장은 초조했다. 자신의 정보원들이 며칠째 그 낡은 동네를 샅샅이 뒤지고 있었지만 김민서라는 아이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는 전혀 건져 올리지 못하고 있었다. 오히려 동네는 알 수 없는 활기로 넘쳐나고 있었다. 낡은 집들은 수리되었고 골목은 깨끗해졌으며 사람들의 얼굴에는 경계심 대신 평온함이 자리 잡았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동네 전체를 감싸고 자신의 하수인들을 이방인으로 만들어버리는 듯한 기묘한 위화감마저 들었다. 그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강 회장의 수작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어떻게 그 늙은 여우가 어떤 방법으로 이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분명한 것은 정면 돌파는 이제 불가능하다는 사실이었다. 아이에게 직접 접근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덫에 발을 들여놓는 꼴이 될 수 있었다. 그는 목표를 바꿔야만 했다. 왕을 직접 칠 수 없다면 왕의 가장 강력한 창과 방패를 먼저 부러뜨려야 했다. 바로 박지훈 실장이었다. 최진욱의 머릿속에서 새로운 계획이 번개처럼 그려졌다. 박지훈을 무너뜨릴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의 충성심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는 JH그룹이 사활을 걸고 추진 중인 M&A 프로젝트를 미끼로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유럽의 한 신생 바이오 기업을 인수하는 이 프로젝트는 극비리에 진행되고 있었으며 만약 정보가 경쟁사인 태양그룹의 귀에 들어간다면 JH그룹은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될 터였다. 그는 자신의 신복인 재무팀장을 조용히 불렀다. 자네 유령회사 계좌 하나를 스위스 은행에 개설하게. 예금주는 가명으로 하고 태양그룹 쪽에서 흘러들어온 것처럼 자금 세탁을 완벽하게 해둬. 그리고 그 계좌로 거액의 돈을 입금시켜. 재무팀장이 겁에 질린 얼굴로 이유를 묻자 최진욱은 싸늘하게 웃으며 말했다. 곧 우리 그룹의 역적을 잡아내기 위한 함정이니 자네는 그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나중에 모든 공은 자네에게 돌아갈 걸세. 그 다음 그는 그룹 내 최고의 화이트 해커를 동원했다. 그의 임무는 박지훈 실장의 개인 컴퓨터에 몰래 침투해 그가 바이오 기업 M&A 관련 기밀 문서를 열람한 것처럼 디지털 기록을 조작하는 것이었다. 모든 증거는 완벽하게 박지훈을 가리키도록 설계되었다. 거액의 돈을 받고 회사의 기밀을 경쟁사에 팔아넘긴 파렴치한 스파이. 이것이 최진욱이 박지훈에게 씌울 새로운 가면이었다. 하지만 최진욱은 모르고 있었다. 그가 설치한 덫 주변에는 이미 더 촘촘한 그물이 펼쳐져 있었다는 사실을. 박지훈의 보안팀은 그룹 내의 모든 정보 흐름을 24시간 감시하고 있었다. M&A 프로젝트 파일에 허가되지 않은 접근 시도가 감지된 순간, 그리고
스위스 은행에 개설된 정체불명의 계좌가 포착된 순간 모든 정보는 즉시 박지훈에게 보고되었다. 박지훈은 곧바로 강태환 회장을 찾아갔다. 덫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예상했던 대로 저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는 담담하게 최진욱의 계략을 설명했다.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이나 분노 대신 오히려 사냥감을 발견한 사냥꾼의 냉철한 흥분마저 서려 있었다. 강 회장은 잠시 눈을 감고 모든 보고를 들은 뒤 뜻밖의 질문을 던졌다. 박 실장 자네는 두렵지 않은가? 자칫하면 모든 오명을 뒤집어쓰고 매장당할 수도 있는 일이야. 박지훈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두렵지 않습니다. 회장님께서 제 뒤에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결코 모를 겁니다. 자신들이 놓은 덫이 사실은 저희가 파놓은 함정으로 들어가는 입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의 절대적인 신뢰에 강 회장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는 평생 많은 사람을 곁에 두었지만 박지훈처럼 자신을 믿고 따라주는 이는 없었다. 강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지훈의 어깨를 두드렸다. 좋네. 그렇다면 이 연극을 한번 제대로 해보자고. 저들이 원하는 대로 자네는 기꺼이 미끼가 되어주게. 대신 우리는 저들이 상상도 못할 더 큰 무대에서 이 연극의 마지막 막을 내릴 걸세. 강 회장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최진욱의 성급한 공격은 그에게 절호의 기회를 제공했다. 바로 최진욱과 그에게 동조하는 내부의 적들을 한 번에 솎아낼 기회. 그날 이후 모든 것은 최진욱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다. 박지훈은 해킹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듯 평소처럼 업무를 계속했다. 최진욱은 이사회의 비공식 석상에서 회사 내부에 스파이가 있는 것 같다며 교묘하게 운을 띄웠고 몇몇 이사들은 그의 말에 동조하며 강 회장의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최진욱은 자신의 승리를 확신했다. 그는 곧 터져나올 스캔들을 상상하며 쾌재를 불렀다. 박지훈인 스파이로 몰려 축출되면 강 회장은 가장 신뢰하는 수족을 잃고 고립될 것이다. 그 틈을 타 자신이 이사회를 장악하고 강 회장을 명예퇴진이라는 이름으로 쫓아내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치밀하고 영리한지에 대해 감탄하며 강 회장과 박지훈의 무능함을 비웃었다. 하지만 그가 비웃는 바로 그 순간에도 강 회장과 박지훈은 그의 모든 움직임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꿰뚫어 보고 있었다. 박지훈은 일부러 최진욱의 덫에 걸려드는 척하며 그가 흘리는 거짓 정보들을 역으로 추적했다. 누가 최진욱의 말에 동조하는지, 누가 그의 편에 서서 여론을 조장하는지. 최진욱의 네트워크에 속한 인물들의 명단이 차곡차곡 작성되고 있었다. 최진욱이라는 교활한 뱀은 자신이 먹잇감을 성공적으로 물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는 미끼를 문 채 거대한 그물 속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는 중이었다. 강태환 회장은 낚싯줄을 쥔 채 뱀이 충분히 깊은 곳까지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더 큰 월척을 낳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가장 아끼는 미끼를 위험 속으로 던져 넣은 노련한 강태공이었다. 이제 곧 그물을 걷어 올릴 시간이었다. 최진욱의 함정이 수면 아래에서 조용히 진행되는 동안 박지훈은 강 회장의 지시에 따라 또 다른 비밀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는 구청 주거개선 사업 담당자라는 위장 신분으로 주기적으로 민서의 동네를 찾아 아이와 가족의 안전을 직접 확인했다. 그는 민서가 경계심을 풀고 자신을 친절한 동네 아저씨로 여기게 될 때까지 끈기 있게 다가갔다. 그는 아이에게 과자를 사주기도 하고 할머니의 말벗이 되어주기도 하며 그들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 그날도 박지훈은 새로 교체된 창문틀을 점검한다는 핑계로 민서의 집을 방문했다. 따뜻하고 아늑하게 변한 방 안에서 민서는 작은 책상에 앉아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박지훈이 다가가
무엇을 그리냐고 묻자 아이는 수줍게 그림을 보여주었다. 스케치북에는 알록달록한 꽃과 나비, 그리고 환하게 웃고 있는 할머니와 언니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아이의 세상이 점차 색깔을 되찾아가고 있다는 증거였다. 박지훈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칭찬했다. 우리 민서 그림 솜씨가 정말 대단한 걸. 아저씨도 하나 그려줄 수 있니?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새로운 종이에 크레파스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참 동안 박지훈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그림을 그리던 민서의 손이 어느 순간 멈칫했다. 아이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지며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박지훈은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꼈지만 아이를 다그치지 않고 조용히 기다려 주었다. 민서는 손에 든 검은색 크레파스를 쥔 채 스케치북의 한쪽 구석에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사람의 형상이었지만 얼굴은 온통 검게 칠해져 있었고 몸은 비정상적으로 길고 크게 그려져 있었다. 마치 아이의 눈에 비친 공포 그 자체를 형상화한 듯한 그림이었다. 민서야, 이 사람은 누구니? 박지훈이 최대한 부드럽게 물었다. 민서는 고개를 저으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몰라요. 그냥 무서운 아저씨예요. 아이는 그날의 끔찍했던 기억을 떠올리려 애쓰는 듯 미간을 찌푸렸다. 그동안 안전한 환경 속에서 억눌려 있던 트라우마의 파편이 박지훈과의 편안한 교감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던 것이다. 박지훈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낮추고 따뜻한 손으로 아이의 작은 손을 감쌌다. 괜찮아, 민서야. 이제 아무도 우리 민서를 해치지 못해. 아저씨가 있으니까. 그 아저씨에 대해 기억나는 거 아무거나 말해줄 수 있을까? 그의 차분하고 믿음직한 목소리에 용기를 얻었는지 민서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그 아저씨, 팔에 뱀이 있었어요. 뱀? 박지훈은 되물었다. 아니, 진짜 뱀은 아니고요. 하얗고 긴 흉터 같은 거요. 아이는 자신의 가느다란 손목을 가리키며 설명했다. 손목을 가로지르는 길고 흉측한 흉터. 박지훈의 머릿속에서 경고등이 번쩍였다. 그는 계속해서 아이의 기억을 조심스럽게 유도했다. 또 기억나는 건 없니? 뭐든 괜찮아. 민서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번에는 박지훈의 손가락을 가리켰다. 박지훈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아이는 무언가를 본 것처럼 허공을 응시했다. 손가락에요. 까맣고 커다란 돌멩이가 박혀 있었어요. 꼭 무서운 눈동자 같았어요. 까만 돌이 박힌 반지, 손목의 흉터와 검은 보석 반지. 전혀 연관성 없어 보이는 두 개의 단서가 박지훈의 머릿속에서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 그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그가 지난 며칠간 최진욱 부회장의 주변 인물들을 뒷조사하며 스쳐 지나갔던 희미한 정보의 파편과 일치했다. 그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유지하며 민서를 안심시켰다. 그랬구나. 민서가 아주 중요한 걸 기억해냈네. 정말 용감하다. 그는 아이에게 약속했던 새 크레파스 세트를 선물로 주고 집을 나섰다.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고 단호했다. 사무실로 복귀한 박지훈은 곧바로 데이터베이스를 가동했다. 최진욱, 측근, 흉터, 반지. 4개의 키워드를 입력하자 수천 개의 관련 정보가 스크린을 채웠다. 그는 밤을 새워가며 모든 자료를 샅샅이 훑었다. 그리고 마침내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그는 하나의 파일을 찾아냈다. 파일의 제목은 이철민. 전직 조폭 출신으로 최진욱이 부회장이 되기 전부터 그의 뒤에서 온갖 더러운 일을 처리해온 해결사였다. 파일에 첨부된 오래된 사진 속에서 이철민은 섬뜩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왼쪽 손목에는 민서가 말했던 뱀처럼 생긴 흉터가 선명하게 보였다. 다른 사진에서는
그의 새끼손가락에 끼워진 검은 오닉스 반지가 어둡게 빛나고 있었다. 모든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졌다. 박지훈은 곧바로 이철민의 현재 신분을 추적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그의 등줄기를 다시 한번 서늘하게 만들었다. 이철민은 놀랍게도 한 달 전 JH그룹 본사 사옥의 식자재 납품 관리팀 팀장으로 특채 입사해 있었다. 임원들의 식사를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곳 중 하나였지만 동시에 누구의 관심도 받지 않는 평범한 자리였다. 최진욱은 자신의 칼을 가장 보이지 않는 곳에 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곳에 숨겨두었던 것이다. 그 식당의 주인 할머니가 주기적으로 식자재를 납품받던 곳이 바로 그 팀이었다. 모든 연결고리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다. 박지훈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동안은 짙은 안개 속을 헤매는 기분이었지만 이제는 안개가 걷히고 적의 실체가 눈앞에 선명하게 보였다. 민서에 잊혔던 기억 조각이 이 거대한 음모의 판도를 뒤집을 결정적인 황금 열쇠가 되어준 것이다. 그는 지체 없이 회장실 직통 수화기를 들었다. 회장님 박지훈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막 사냥감의 급소를 발견한 사냥꾼의 억누를 수 없는 흥분이 담겨 있었다. 드디어 뱀의 꼬리를 잡았습니다. 박지훈의 보고를 받은 강태환 회장의 집무실에는 강철 같은 침묵이 흘렀다. 창밖의 서울은 잠들지 않는 도시의 불빛으로 화려했지만 방 안의 공기는 이제 곧 모든 것을 집어삼킬 태풍의 눈처럼 고요하고 묵직했다. 강 회장은 오랫동안 눈을 감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지난 20년간 최진욱과 함께 쌓아 올린 시간의 탑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신뢰와 의리의 기반 위에 세워졌다고 믿었던 그 탑은 사실 탐욕과 배신이라는 모래 위에 세워진 신기루에 불과했다. 마침내 그가 눈을 떴을 때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고뇌나 번민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적을 향한 차가운 분노와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한 비장한 결의만이 얼음처럼 서려 있었다. 잘했네, 박 실장. 뱀의 꼬리를 잡았으니 이제 그 독사의 머리까지 완전히 끊어버릴 시간이야.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천둥과도 같았다. 그는 단순히 암살 시도의 배후를 밝혀내는 것에서 멈출 생각이 없었다. 강 회장은 이 기회에 JH그룹의 몸속에 깊이 파고든 독소들을 모두 도려낼 생각이었다. 최진욱이라는 암덩어리뿐만 아니라 그에게 빌부터 그룹의 단물을 빨아먹던 모든 기생충까지 남김없이 박멸할 계획이었다. 최진욱이 자네를 스파이로 몰아 이사회에서 나를 끌어내리려 하고 있겠지. 좋아, 그가 원하는 대로 판을 깔아주자고. 대신 우리는 그가 상상도 못할 더 큰 판을 준비해야 하네. 그날 밤을 기점으로 JH그룹 본사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비상 전략실의 불이 꺼지지 않았다. 강 회장은 박지훈에게 정원을 위임하고 그룹 내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소수의 인원만으로 구성된 특별감사팀 코드네임 고스트를 소집했다. 그들은 서류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들이었지만 각 분야에서 최고의 실력을 갖춘 강 회장의 진정한 친위대였다. 그들의 임무는 단 하나, 최진욱 부회장의 지난 20년간의 모든 것을 파헤치는 것이었다. 작전은 두 갈래로 진행되었다. 한쪽에서는 박지훈이 여전히 최진욱의 감시망 안에서 무능한 스파이 연기를 계속하며 그의 시선을 붙잡아 두었다. 그는 일부러 허술한 보안 상태를 노출하여 최진욱의 해커가 더 깊숙이 들어오도록 유인했고 최진욱이 심어놓은 끈앞풀들에게 거짓 정보를 흘리며 그들을 안심시켰다. 최진욱은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하고 있다고 믿으며 점점 더 오만해지고 방심하기 시작했다. 다른 한쪽에서는 고스트 팀이 소리 없이 움직였다. 그들은 최진욱이 그동안 숨겨왔던 비밀 금고를 하나씩 열어젖혔다. 수십 개의 유령 회사를 통한 비자금 조성 경쟁사와의 M&A 과정에서 빼돌린 막대한 규모의 리베이트, 심지어는 정관계 인사들에게 뿌려진 뇌물 장부까지
스위스 은행의 비밀 계좌에서부터 사채 시장의 검은 돈까지 그의 탐욕이 닿지 않은 곳은 없었다.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악취 나는 진실들이 드러났다. 최진욱은 단순히 강 회장의 자리를 탐낸 것이 아니었다. 그는 오래전부터 JH그룹을 통째로 삼키기 위해 거대한 거미줄을 쳐왔던 것이다. 그는 강 회장의 신뢰를 방패 삼아 뒤로는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고 있었다. 감사팀의 보고를 받을 때마다 강 회장은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결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모든 분노와 배신감을 마지막 한 방을 위해 차곡차곡 쌓아두고 있었다. 시간은 흘러 연례 주주총회 날짜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최진욱은 마침내 때가 왔다고 판단했다. 그는 자신에게 동조하는 이사들을 규합하고 박지훈을 스파이로 매도할 모든 증거를 완벽하게 준비했다. 그는 주주총회 현장에서 긴급 안건을 상정하여 박지훈을 해임하고 관리 책임을 물어 강태환 회장의 퇴진을 요구할 계획이었다. 모든 시나리오는 완벽했고 그의 손에는 승리의 패가 들려있는 것 같았다. 주주총회 전날 밤 최진욱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값비싼 와인을 따르며 축배를 들었다. 그는 창밖으로 보이는 JH그룹의 거대한 로고를 바라보며 비열하게 웃었다. 강태환, 이제 당신의 시대는 끝났소. 내일부터 저 간판의 주인은 바로 나 최진욱이 될 테니. 그의 눈에는 끝을 모르는 탐욕과 권력욕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곧 앉게 될 왕좌의 당금에 젖어등 뒤에서 서서히 다가오는 처형인의 그림자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같은 시각 강태환 회장은 박지훈과 함께 비상전략실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스크린에는 최진욱의 모든 비리 증거와 그와 연결된 인물들의 관계도가 붉은 선으로 얽혀 있었다. 그것은 한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거대하고 추악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옥도와도 같았다. 강 회장은 달력에 동그라미가 쳐진 주주총회 날짜를 가만히 응시했다. 무대는 모두 준비되었네. 강 회장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내일이 되면 저 어리석은 배우는 자신이 주인공인 줄 알고 신나게 무대 위로 올라오겠지. 하지만 그 무대가 사실은 자신의 처형대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를 걸세.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끝낼 준비를 마친 자의 확신이 담겨 있었다. 동이특이 전의 새벽이 가장 어둡다고 했던가. 이제 곧 JH그룹을 뒤덮고 있던 길고 어두운 밤이 끝나고 모든 진실을 밝힐 피에 여명이 밝아올 터였다. JH그룹의 연례 주주총회가 열리는 대강당은 수백 명의 주주와 이사진 그리고 기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공기 중에는 긴장감과 기대감이 팽팽하게 교차했다. 의장석에 앉은 강태환 회장은 평소와 다름없는 무표정한 얼굴로 회의를 진행했지만 그를 오랫동안 봐온 이들은 그의 침묵이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느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의 맞은편에 앉은 최진욱 부회장은 여유로운 미소를 띤 채 주변 이사들과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고 있었다. 그는 오늘이 자신의 인생 최고의 날이 될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다. 예정된 안건들이 순조롭게 처리되고 회의가 막바지에 이를 무렵이었다. 최진욱이 자리에서 일어나 의장에게 발언권을 요청했다. 의장님 그리고 주주 여러분,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JH그룹의 미래를 위해 더 이상 덮어둘 수 없는 긴급 안건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그의 연기처럼 비장한 목소리에 장내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다. 강 회장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여 발언을 허락했다. 최진욱은 준비해온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박지훈 실장의 이름으로 된 스위스 은행의 비밀 계좌 거래 내역과 그가 M&A 기밀 문서에 접근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조작된 서버 로그 기록이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그룹의 심장부에서 암약하고 있던 스파이의 증거입니다. 박지훈 실장은 강태환 회장님의 절대적인 신임을 등에 업고 우리의 소중한 정보를 경쟁사인 태양그룹에 팔아넘기고 있었습니다. 장내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고 주주들은 경악과 분노로 술렁였다. 최진욱의 편에 서기로 약속했던 이사들이 하나둘 일어나 그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이 모든 것은 최고 경영자의 관리 소홀 책임입니다. 우리는 강태환 회장의 리더십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며 그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합니다. 최진욱의 목소리가 승리에 찬 확신으로 강당을 울렸다. 이제 모든 것은 끝난 것 같았다. 모든 시선이 사면촉에 몰린 늙은 사자 강태환에게로 향했다. 하지만 그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입계는 희미한 미소마저 감돌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움직임 하나에 소란스럽던 장내는 거짓말처럼 조용해졌다. 최진욱 부회장 아주 훌륭한 연극이었소. 하지만 진짜 주인공은 항상 마지막에 등장하는 법이지. 강 회장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장내에 울려 퍼졌다. 강 회장은 옆에 서 있던 박지훈에게 눈짓했다. 박지훈이 노트북을 조작하자 최진욱이 띄워놓았던 스크린의 자료가 순식간에 다른 화면으로 바뀌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다름 아닌 맑고 커다란 눈망울을 가진 소녀 김민서의 얼굴이었다. 아이는 미리 녹화된 영상 속에서 떨리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그날의 진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어떤 나쁜 아저씨가 할머니 식당 주방에 몰래 들어가서 국에 이상한 가루를 넣는 걸 봤어요. 장내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민서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그 아저씨는요, 팔에 하얀 뱀 그림이 있었고 손가락에는 까만 눈동자 반지를 끼고 있었어요. 영상이 끝나자 다음 화면에는 이철민의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나타났다. 사진은 그의 왼쪽 손목에 있는 흉측한 흉터와 새끼손가락에 끼워진 검은 오닉스 반지를 클로즈업했다. 그리고 곧이어 최진욱 부회장의 서명이 들어간 이철민의 특채 입사 서류가 화면을 가득 채웠다. 최진욱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거짓말이야. 전부 조작된 거라고. 그의 필사적인 외침은 다음 화면에 의해 완벽하게 묻혀버렸다. 화면에는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힌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다. JH그룹의 여러 프로젝트에서 빼돌려진 수천억 원의 비자금이 수십 개의 유령 회사를 거쳐 최진욱과 그의 가족 그리고 그에게 동조한 이사들의 비밀 계좌로 흘러 들어가는 과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박지훈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사용된 스위스 은행 계좌 역시 그 거대한 자금 세탁 네트워크의 일부임이 명백해졌다. 마지막 결정타는 최진욱의 신복이었던 재무팀장의 영상 증언이었다. 그는 눈물로 참회하며 최진욱이 어떻게 자신을 협박해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는지, 박지훈 실장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한 증거 조작을 명령했는지 모두 폭로했다. 모든 진실이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최진욱은 더 이상 소리조차 지르지 못했다. 그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자리에 주저앉아 무너져 내리는 자신의 왕국을 만견자실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강태환 회장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최후의 선고를 내렸다. 최진욱, 자네가 지난 20년간 저지른 유일한 실수는 가난한 아이의 작은 외침을 너무 얕봤다는 것이다. 바로 그 순간 대강당의 뒷문이 활짝 열리며 검사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최진욱과 그의 편에 섰던 이사들에게 다가가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찰칵하고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는 한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소리처럼 강당 안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몰락한 배신자는 허망한 얼굴로 수사관들에게 끌려 나갔다.
그는 늙은 사자의 냉엄한 시선과 마주쳤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화려하게 막을 올렸던 그의 연극은 가장 비참하고 완벽한 파멸로 끝을 맺었다. 주주총회장의 문이 닫히고 배신자들이 모두 끌려나간 후에도 대강당 안의 충격과 혼란은 한동안 가라앉지 않았다. JH그룹 역사상 가장 극적인 하루는 대한민국 재계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지진의 진앙이 되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신문과 방송의 헤드라인은 온통 JH그룹의 이야기로 도배되었다. 황태자의 몰락, 20년 충신의 소름 돋는 배신, 그리고 거대 그룹을 구한 작은 소녀의 외침이라는 자극적인 제목들이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았다. 최진욱과 그의 일파가 구속되면서 그가 수십 년간 쌓아 올린 부패의 제국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검찰의 수사는 JH그룹을 넘어 정관계로까지 확대되었다. 최진욱의 비밀 장부에 이름이 오른 수많은 유력 인사들이 줄줄이 소환되었고 대한민국 사회는 거대한 부패 스캔들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다. JH그룹의 주가는 폭락과 폭등을 거듭하며 요동쳤지만 시장은 곧 강태환 회장의 신속하고 단호한 후속 조치에 신뢰를 보내기 시작했다. 강태환 회장은 단 하루도 쉬지 않았다. 그는 곧바로 비상경영체제를 선포하고 그룹의 모든 권한을 자신에게 집중시켰다. 그의 첫 번째 명령은 그룹 전체에 대한 고강도 자체 감사였다. 박지훈이 이끄는 감사팀은 최진욱의 잔재를 뿌리 뽑기 위해 샅샅이 움직였다. 그의 비리에 연루되거나 그에게 동조했던 모든 임직원들은 예외 없이 해고되었고 그들의 빈자리는 실력과 청렴함을 갖춘 젊은 인재들로 채워졌다. 피비린내 나는 숙청이었지만 썩은 살을 도려내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었다. 며칠 후 강 회장은 그룹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화상연설을 통해 대중 앞에 섰다. 치여 추이해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단단했다. 그는 먼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이 고개 숙여 사과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의 배신조차 알아채지 못했던 자신의 과오를 솔직하게 인정했다. 그리고 그는 JH그룹의 새로운 미래를 선포했다. 지금까지 JH그룹은 오직 성장과 이윤만을 추구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중요한 가치들을 잊고 살았습니다. 정직 신뢰 그리고 사회적 책임이라는 가치 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솔한 참회와 새로운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저는 오늘 JH그룹의 창업 이념을 다시 세우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돈을 버는 기업이 아니라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기업이 될 것입니다. 투명 경영과 윤리 경영을 최우선으로 삼고 우리의 이익을 사회와 나누는 일에 앞장설 것입니다. 그의 선언은 단순한 말뿐이 아니었다. 그는 즉시 그룹 내에 독립적인 윤리경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수장으로 박지훈을 임명했다. 또한 그룹의 순이익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공익재단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 이것은 대한민국 재계에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었다. 냉혈한 승부사로만 알려졌던 강태환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어느 날 밤 강 회장은 홀로 자신의 집무실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이제 그룹의 부회장이 된 박지훈이 가져온 최종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최진욱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받았으며 그의 재산은 모두 국고로 환수되었다. JH그룹은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개혁을 통해 이전보다 더욱 건강하고 강력한 조직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강 회장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댄 채 통유리창 너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불과 몇 주 전 그는 저 화려한 불빛의 정점에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룩한 제국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뻔했고 가장 믿었던 사람의 칼에 심장이 꿰뚫릴 뻔했다. 그는 생각했다.
만약 그날 그 낡은 식당에서 그 아이의 외침이 아니었다면 지금 자신은 어디에 있을까? 그의 시선이 책상 한쪽에 놓인 태블릿 PC로 향했다. 화면에는 박지훈이 얼마 전 보내온 민서의 최근 사진이 떠 있었다. 환하게 웃으며 친구들과 함께 학교 운동장을 뛰어가는 모습이었다. 아이는 더 이상 그늘진 반지하의 소녀가 아니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 속에서 밝게 빛나는 희망 그 자체였다. 그는 그 작은 소녀가 단순히 자신의 목숨을 구한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민서는 그의 영혼을 구원했다. 성공이라는 이름 아래 딱딱하게 굳어버렸던 그의 마음을 녹이고 탐욕과 불신으로 가득 찼던 그의 세상에 순수한 진실의 빛을 비춰주었다. 돈과 권력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선의와 용기를 보여주었다. 그는 이제야 비로소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자신이 가진 힘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다.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비로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찬란한 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그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4번 바뀌는 동안 JH그룹과 강태환 회장에게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부패의 흔적을 말끔히 씻어낸 그룹은 투명 경영의 아이콘으로 재탄생했고, 냉혈한 기업 사냥꾼으로 불리던 강태환 회장은 이제 재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원로 기업인이 되어 있었다. 그의 얼굴에서는 과거의 냉철함과 고독 대신 온화하고 여유로운 미소가 자리 잡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가 변했다고 말했지만 강 회장 자신은 원래의 자리로 돌아왔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햇살이 따사로운 어느 봄날 오후 강 회장은 검은색 세단 대신 평범한 국산차를 직접 몰아 서울 외곽의 한적한 주택가에 도착했다. 그의 옷차림 역시 딱딱한 양복이 아닌 부드러운 스웨터 차림이었다. 그는 작은 마당이 딸린 아담한 2층 집 앞에 차를 세웠다. 1년 전 그가 민선의 가족에게 선물한 새로운 보금자리였다. 그는 일부러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열린 대문 사이로 마당 안을 들여다보았다. 마당 한쪽 텃밭에서 할머니가 호미질을 하고 있었고 언니 민지는 빨래를 널고 있었다. 그리고 마당 중앙의 잔디밭에서는 민서가 친구들과 함께 고무줄놀이를 하며 까르르 웃고 있었다. 따스한 햇살 아래 펼쳐진 그 풍경은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그림과도 같았다. 강 회장은 차마 그 평화를 깨뜨릴 수 없어 한참 동안이나 담장 밖에서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의 입가에 할아버지 같은 흐뭇한 미소가 번졌다. 그의 기척을 먼저 알아챈 것은 민서였다. 아이는 강 회장을 발견하자마자 놀이를 멈추고 할아버지라고 외치며 달려와 그의 품에 안겼다. 이제 아이는 더 이상 그를 어렵고 무서운 회장님으로 대하지 않았다. 가끔씩 맛있는 간식을 사들고 찾아오는 친한 옆집 할아버지일 뿐이었다. 강 회장은 능숙하게 아이를 안아들며 임에 칭쿠 입을 맞추었다. 그의 가슴 속으로 따뜻한 온기가 강물처럼 흘러 들어왔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할머니가 환한 웃음으로 그를 맞았다. 아이고, 회장님, 또 이렇게 예고도 없이 오셨습니까? 그녀의 말 속에는 이제 더 이상 경계심이나 거리감이 없었다. 회장님은 무슨... 그냥 편하게 태환이라고 부르시라니까요, 어르신. 강 회장은 너털웃음을 터뜨리며 자리에 앉았다. 민지가 정성껏 나온 향긋한 쑥차를 마시며 그는 그동안의 안부를 물었다. 민서는 이제 학교에서 가장 활달하고 공부도 잘하는 아이가 되었고 언니 민지는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대리로 승진했다고 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텃밭을 가꾸는 재미에 푹 빠져 지낸다고 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행복이 가득한 대화 속에서 강 회장은 자신이 평생토록 찾아 헤맸지만 결코 얻지 못했던 마음의 평화를 느끼고 있었다. 한참 동안 이야기꽃을 피우던 강 회장이 문득 생각났다는 듯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어르신께 그리고 민서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그가 내민 것은 새로 만들어진 공익재단의 소개 책자였다. 책자 첫 장에는 민서재단 에민서 파운데이션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다. 할머니와 민지 그리고 민서의 눈이 동그래졌다. 강 회장은 민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설명했다. 이 할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만든 재단이란다. 너처럼 세상의 어두운 구석에서 힘들게 살고 있지만 마음속에 누구보다 밝은 빛과 용기를 가진 아이들을 찾아내 도와주는 일을 할 거야.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어찌하여 재단 이름이 우리 민서. 강 회장은 민서의 눈을 따뜻하게 바라보며 대답했다. 김민서라는 한 용감한 소녀가 이 늙은이에게 돈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작은 목소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재단은 바로 그 가르침에 대한 저의 대답입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할머니와 민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민서는 아직 그 말의 깊은 뜻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자신의 이름이 좋은 일에 쓰인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으로 달려나가더니 하얀 솜털이 보송보송한 민들레 홀씨 하나를 꺾어 와 강 회장에게 내밀었다. 할아버지, 소원 빌고 불어요. 강 회장은 아이의 손에 들린 민들레 홀씨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더 이상 부와 명예를 위한 소원은 없었다. 그저 이 아이의 웃음이, 이 가족의 행복이, 그리고 앞으로 민서재단을 통해 만날 수많은 아이들의 희망이 저 홀씨처럼 세상 멀리 퍼져나가기를. 그는 눈을 뜨고 민서와 함께 온 힘을 다해 민들레 홀씨를 불었다. 수십 개의 하얀 솜털들이 봄바람을 타고 하늘 높이 흩날렸다. 그것은 마치 세상을 향해 뿌려지는 희망의 씨앗과도 같았다. 1년 전 한 아이의 절박한 외침이 거대한 악의 고리를 끊어냈듯이 이제 이 작은 씨앗들은 대한민국 곳곳에 새로운 희망과 기적의 싹을 틔울 터였다. 강 회장은 자신의 어깨에 기대어 홀씨를 바라보는 민서의 작은 머리를 가만히 감쌌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완벽하고 충만한 순간이었다.